2022년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항공기와 교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주로 현대적인 레이더 유도 미사일에 의존하여 시야 밖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근접 공중전이 벌어지자 양측 모두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공중전의 중추가 되어온 무기, 바로 현대 공대공 전투를 정의한 적외선 유도 미사일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구 사이드와인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방대한 무기고에 있는 또 다른 미사일이 아니라 공중전을 총격전에서 정밀 미사일 교전으로 변화시킨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70년 동안 여러 분쟁에서 수백 건의 격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존재로 남아있어서 선진 군대들은 여전히 이를 자신들의 제공권 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무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956년 이후 11만 개 이상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생산되어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무기 체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의 이야기는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이드와인더의 놀라운 점은 냉전 초기에 고안된 이 미사일이 처음 설계 때 없던 위협에 맞서 진화하며 여전히 치명적인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좀속 소련 전투기부터 아움속이란 드론까지 이제 한 미사일이 공중전을 어떻게 영원히 바꿨고 미국의 적들이 왜 여전히 두려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약 80년 전 1940년대 후반의 공중전의 세계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은제공권이 전체 작전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여전히 1914년부터 총으로 적기를 격추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점점 빨라져 전통적인 사격으로 격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때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해결책은 윌리엄 B. 맥클린이 이끄는 차이나 레이크 해군 항공무기기지의 소규모 물리학자팀에서 나왔습니다. 1946년 맥클린과 자원봉사팀은 열추적 로켓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 연구자들이 개척한 개념을 사용하여 독일인들은 적외선 유도 시스템을 실험했습니다. 적기 엔진의 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렉티클이라는 회전 디스크를 사용했습니다. 부착된 렉티클 안의 회전 거울은 고정 거울과 결합될 때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온보드 컴퓨터에 알려주는 연속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미사일 비행 경로 관련해서요. 1950년까지 맥클린의 팀은 작동하는 시제품을 완성했고 캘리포니아 사막에 서식하는 열에 민감한 방울뱀에서 따온 사이드와인더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파충류 이름을 딴 이 미사일은 그 방울뱀처럼 열 복사를 감지해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첫 실사격 시험은 1952년 9월 3일에 이루어졌고 이어 1953년 9월 11일에 첫 요격 성공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매우 유망해서 미 해군과 공군 모두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1954년까지 수십 차례의 시험이 진행되었고 군은 자신들이 획기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이드와인더의 설계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초기 모델은 뜨거운 배기가스로 작동하는 작은 카나드를 미사일 앞부분에 사용했습니다. 무게와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능동적인 자세 안정화 장치를 피하고 대신 각 꼬리 날개에 회전하는 작은 바퀴를 달아 자이로스코프 힘으로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영리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탄두는 단순한 연속봉 컨티뉴어스 로드 방식으로 폭발 시 고속금속 파편의 고리로 터져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확률을 극대화했습니다. 충돌 각도와 상관없이 유도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뛰어났습니다. 미사일은 비례 유도 방식을 사용하며 목표물에 대해 동일한 시점 각도를 생성하고 유지합니다. 본질적으로 미사일은 목표물을 쫓는 대신 접근 각도를 기반으로 항공기가 있을 위치를 예측해서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탐색기 시스템이 한 번씩 회전할 때마다 초기 접근 각도에 맞추기 위해 작은 각도 수정을 강제로 수행합니다. 1956년 첫 번째 양산형 모델인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QA-알파가 미 해군 전투기 비행대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240기만 제작되어 사실상 실전 시험용이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효과가 입증되어 1958년 개선된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9B 브라보 모델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약 8만 기의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9B가 생산되어 서방의 표준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 되었으며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9B는 당시 인류 미사일로 평가받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에 냉각되지 않은 적외선 탐지기는 항공기,
바로 뒤 사도 각도 내에서만 표적을 추적할 수 있어 발사 항공기는 반드시 표적의 뒤와 위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표적의 열 신호와 태양, 구름, 지면의 반사광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사항은 태양을 최대한 등 뒤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드와인더가 태양을 표적으로 감지해서 지구를 완전히 벗어나려고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공중에서 적 항공기를 기관총으로 격추하려던 시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사이드와인더의 실전 대비는 1958년 가을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대만 해협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였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은 대만 해협 상공에서 치열한 공중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공중전이 자주 벌어지던 상황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은 비밀리에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의 노후한 F-86 세이버 전투기를 훨씬 능가하는 신형 미코얀 구레비치 17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신형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QB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대만에 급히 지원했습니다. 미 해병대 팀이 세이버 전투기의 미사일 장착을 위해 밤낮 없이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9월 24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부장한 세이버 전투기들은 여러 대의 중국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최소 2대의 미그-15 전투기가 격추되며 역사상 최초로 공대공 미사일 격추가 기록되었습니다.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에 완벽하지 않은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정한 전력 증강 수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동구권에는 이에 견줄 무기가 없었고 중국 조종사들은 접근조차 볼 수 없는 무기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의 불균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58년 9월 28일 공중전에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중국 미그-17 전투기를 맞췄으나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은 기체에 온전하게 박혔고 조종사는 손상된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련은 이 불발 미사일을 신속히 입수해 역설계 후 자체 적외선 유도 미사일로 개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K-13 나토 코드명 AA, 이 아톨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이드와인더 설계는 전 세계 공대공 교리에 기술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해협에서 사이드와인더가 유망한 시작을 보여줬다면 베트남에서는 훨씬 더 야심차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 이전의 국방부 시험국은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구 사이드와인더가 약 60%의 명중 확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측했습니다. 펜타곤의 계획자들은 미국 전투기들이 이 혁신적인 무기들로 하늘을 지배하는 미래를 상상했지만 실제 베트남 전투에서는 초기 사이드와인더 모델이 간신히 명중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명중률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지휘관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돌이켜보면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낙관적인 전쟁 전 테스트는 움직이지 않는 표적과 예측 가능한 패턴, 종종 강화된 적외선 신호로 추적이 더 쉬운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실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상공에서 미국 조종사들은 점점 더 능숙해진 북베트남 조종사에 민첩한 미코얀 구레비치 17과 마이지 21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격렬한 회피 기동을 펼치고 미사일의 조준을 벗어날 정도로 강한 G포스를 견디며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드와인더의 원시적인 적외선 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조종사들이 근거리 공중전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엄격한 교전 규칙이 도입되었고 이로 인해 사이드와인더의 후방에서만 공격할 수 있는 한계가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해군과 공군 모두 성능 향상된 사이드와인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지만 각기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미사일 개발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해군의 해결책은 1965년에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UD 델타로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는 질소로 냉각되는 적외선 시커의 도입이었습니다. 감지기를 냉각해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DUD는 감도가 크게 향상되어 기존 모델로는 불가능했던 조건에서도 표적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DUD는 또한 사거리를 약 115마일로 늘려주는 새로운 허큘리스 로켓 모터, 더 공기역학적인 노즈콘, 그리고 약 25도의 더 넓은 시야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DUD의 근접 신관이 도입되어 탄두가 표적에 직접 맞지 않아도 근처에서 폭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 1800발의 AIM-9D 미사일이 생산되었고 해군은 이미 추가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군은 성능이 낮은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9E 미사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968년에 도입된 이 미사일은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QB보다
열전 냉각과 향상된 전자장치 등 여러 개선점을 갖췄지만 여전히 해군의 버전들에 비해 크게 뒤처졌습니다. 문제는 군수 지원에 있었습니다. 미 공군 항공기는 해군 미사일에 필요한 발사 레일의 질소 냉각 장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9E의 베트남 전투 성적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1972년에 공군이 71발을 발사했지만 단 6기의 격추만 기록했으며 이는 약 8%의 성공률에 해당합니다. 이 참담한 성과는 큰 망신거리가 되었고 개선을 위한 긴급한 요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GUD를 기반으로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GUG, 즉 골프 모델은 SIM, 즉 사이드와인더 확장 획득 모드를 도입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능은 미사일 시커가 항공기의 레이더나 헬멧 사이트에 연동될 수 있게 해주어 약간 조준선에서 벗어난 표적에도 락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발사 전 조종사들은 락온을 위해 기술을 적에게 직접 겨눌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순간은 없었어요. 1972년 라인베커 1과 2 작전 중에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GUG는 대략 46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명중률을 기록하며 미 해군의 공대공 격추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몇 년 만에 사이드와인더 성공률이 10%에서 거의 50%로 올랐습니다. 이 미사일은 개선과 훈련이 이루어지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해군은 1972년 말에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UH-호텔을 신속하게 도입했습니다. 이 변형은 후방 측면 사이드와인더 설계의 정점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고체 전자장치로만 제작된 최초의 사이드와인더로 반복적인 항공모함 착륙 후에 고장이 나던 깨지기 쉬운 진공관을 없앴습니다. 이 미사일은 초당 20도의 빠른 추적 속도와 강력한 작동기가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이 미사일은 특히 많은 공중전이 벌어지는 저고도에서 놀라울 정도로 민첩해졌습니다. 공군은 결국 1972년 중반 이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UJ 줄리엣이라는 자체 개량형을 도입했으며 이 버전은 기동성이 향상되고 반도체 부품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군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격추율도 약 13에 그쳤습니다. JN 시리즈는 약 7,000기가 생산되었고 이는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QP 시리즈로 발전하여 1970년대와 80년대 동안 많은 수출국에서 운용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 공군은 사이드와인더의 독자적인 개발을 중단하고 해군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1977년에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QL 리마가 도입되었고 사이드와인더가 처음으로 후방뿐만 아니라 모든 각도에서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혁신은 완전히 새로 설계된 시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미사일은 항공기 동체, 엔진 흡입구, 심지어 날개에서 발생하는 공기역학적 가열로 인한 미세한 열 방출까지도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미사일의 치명적인 결함 중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9L은 미사일 노즈에 내장된 아르곤 가스 시스템으로 냉각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것은 모든 항공기가 특별한 개조 없이 리마를 탑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큰 물리적 이점이었고 미사일 장착 시 공군의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새로운 레이저 근접 신관은 훨씬 더 정밀하게 탄두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유도 논리는 표적이 시야의 가장자리로 기동할 때 미사일이 락온을 잃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G9L 이 고속 회전하는 이중 연속 로드 환형 폭발 설계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폭발 시 이 회전하는 파편들은 미사일이 어색한 각도에서 폭발하거나 몇 피트 빗나가더라도 표적의 기체를 문자 그대로 갈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9L은 1977년 양산됐지만 실제 전투 대비는 1981년 8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미 해군의 F-14 톰캣 2대가 시드라만 상공에서 리비아의 Su-22 피터 공격기를 교전했습니다. 각 톰캣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한 발씩 발사했고 각각 격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검증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QL로 무장한 영국 해리어 조종사들은 아르헨티나 전투기를 상대로 약 80%의 격추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17회의 공중 승리와 2회의 공동 격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세대 15% 성능에서 극적으로 도약한 것이었으며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9L의 전설적인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1982년 말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UM 마이크가 개발되었으며 전방위 능력과 기본 설계를 유지하면서도
중요한 개선점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전투 경험과 발전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는 적들이 더 나은 플레이어와 적외선 제모를 개발함에 따라 적외선 대응책 무력화 능력, 즉 IRCCM이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Air Intercept Missile 9M의 새로운 유도 제어 부품은 고급 신호 처리를 사용하여 실제 표적과 미끼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저연기 로켓 모터로 발사 시 연기 기둥이 크게 줄어들어 적 조종사가 사이드와인더 접근을 더 알아차리기 어렵게 했습니다. Air Intercept Missile QM은 냉전 말기의 주력 사이드와인더 기종이 되었고 대량으로 생산되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은 Air Intercept Missile QM의 가장 큰 활약 무대가 되었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 전투기 모두 Air Intercept Missile QM을 실전에 투입했으며 그 분쟁에 참여한 미국의 연합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r Intercept Missile QM은 사이드와인더의 모든 공대공 격추 10건을 기록했고 나머지 많은 격추는 시각 범위 내 전투에서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더 먼 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이드와인더는 여전히 신뢰받는 무기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엔지니어들은 1996년 휴즈에서 공상과학처럼 보이던 영역에 사이드와인더를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레이쇼는 AIM-9X 엑스레이 개발 계약을 따냈는데 이는 사실상 사이드와인더 계열의 3세대 무기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IM-9M의 일부 부품, 특히 로켓, 모터, 탄두, 신관을 의도적으로 재사용했습니다. 9X를 제외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기체는 새롭게 설계되어 더욱 날렵하고 공기역학적으로 개선돼 항력이 줄고 속도와 사거리가 모두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그 유도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Air Intercept Missile GUX는 추력 편향 기술을 도입하여 발사 직후 불가능할 것 같은 급격한 회전을 즉시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형 망원 조준 장치 대신 이미징 적외선 시커로 인해 이 미사일의 위협 감지와 반응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Air Intercept Missile 9X는 극한의 오프 포사이트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전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발사 전에 목표물 방향으로 조준해야 했습니다. Air Intercept Missile 9X는 헬მს 장착 조준기로 최대 90도, 심지어 항공기 뒤쪽 표적도 조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종사가 헬멧 조준기를 이용해 적 항공기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잠금이 되었음을 알리는 특유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고 발사합니다. 적 항공기가 측면에 있어도 미사일의 뛰어난 기동성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목표물을 놓치지 않고 급격히 방향을 바꿔 명중할 수 있었습니다. Air Intercept Missile UX는 2003년경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2012년경에 도입된 블록 2 버전 이후로 계속해서 성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Air Intercept Missile 120 암람 레이더 미사일에서 가져온 내장 데이터 링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으로 발사 후 표적 추적이 가능해져 조종사는 적외선 잠금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항공기 레이더나 센서로 표적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스텔스 전투기에 특히 유용합니다. Air Intercept Missile QX를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해도 미사일 시커가 표적을 못 볼 때 발사가 가능하며 미사일이 접근하며 잠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 5,000발이 넘는 Air Intercept Missile QX 미사일이 생산되었고 수백 발이 더 동맹국에 인도되어 21세기 공대공 미사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레이시오는 사이드와인더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Air Intercept Missile UX 블록 3 콘셉트는 첨단 전자교란과 스텔스 표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크게 늘려 단거리와 중거리 모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AMRA와 함께 블록 3 프로그램도 초기 자금을 받았지만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2015년에 취소되었습니다. 이 취소는 흥미로운 전략적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왜 킬인가요? 이미 전설적인 무기의 유망한 업그레이드입니다. 두 개의 부분 답변이 진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사일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Air Intercept Missile 120D 암람과 같은 현대의 레이더 유도 미사일은 이미 100마일이 넘는 사거리를 달성했으며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통해 시야 밖의 표적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거리 교전에서는 이러한 미사일이 주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근거리에서는 Air Intercept Missile 9X가 이미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점진적 성능 향상이 개발 비용을 정당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펜타곤은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적당히 수행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미사일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두 가지에 특화된 무기 체계를 각각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존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9X가 임무를 잘 수행해 추가 개선이 점점 더 효과가 적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뛰어난 성공률을 달성하고 매우 높은 오프 보사이트 능력과 첨단 대응책 저항성을 갖췄다면 불확실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연구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서 얼마나 더 개선할 수 있을까요? 블록 3의 연구 및 개발 비용은 상당했을 것이며 이는 새로운 추진체, 새로운 탄두, 그리고 여러 항공기 플랫폼에 걸친 새로운 통합 테스트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목표는 유효 사거리를 20-30마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적을 상대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사일이 존재하고 방공망도 점점 향상되고 있다면 그 투자가 전술적 상황을 충분히 바꿀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 3 취소는 사이드와인더가 이미 정교하게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대폭 확장하려는 시도는 다른 특화된 무기들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의 분쟁은 사이드와인더가 현대 공중전에서 여전히 중요한 무기임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공중 우세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으며 겉보기에는 약한 적에게도 마찬가지임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는 항공기와 미사일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영공을 장악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이 분쟁은 양측이 다양한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는 복잡한 체스 경기로 발전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부터 프로펠러 항공기,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는 드론 무리까지 이곳에서 사이드와인더의 다재다능함이 빛을 발합니다.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9X와 같은 최신형은 초음속 전투기부터 저속 정찰 드론까지 모든 표적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미징 적외선 시커는 다양한 표적 유형을 구별할 수 있고 극도의 기동성 덕분에 넓은 속도 범위에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이드와인더를 독특하게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해상 드론에 발사대를 달고 원격 조종 항공기 시커로 활용해 이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사이드와인더를 개조한 지대공 미사일로 사용한 것은 해상 드론에 의한 세계 최초의 항공기 격추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현대 응용 사례는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분쟁 속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드론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란이 제공한 샤이드 136 등 드론은 낮고 느리게 비행하며 열 신호도 적어 전투기용 미사일로 격추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방위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드론을 더 잘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9M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탐색기 성능을 강화해 개조했습니다. 이러한 개조는 작은 드론 엔진의 미묘한 적외선 신호를 감지하고 배경 잡음과 구별할 수 있는 향상된 신호 처리 알고리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개조는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근본적인 강점인 모듈화 구조를 보여줍니다. 기본 미사일 설계가 입증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전체 무기를 재설계하지 않고도 특정 부품의 업그레이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드론 전쟁의 교훈은 나토 군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고 저렴한 드론이 고가 항공기와 지상시설을 위협한다면 이를 격추할 신뢰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보유가 필수입니다.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최신 시스템과 함께 조종사들이 신뢰하는 검증된 백업 무기로 쓰입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지향성 에너지 무기,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인 시대에 단순히 잘 작동하는 무기가 있다는 것은 안심이 되는 일입니다. 수십 년간 전투와 개선으로 얻은 신뢰성입니다. 새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도 신뢰성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들은 사이드와인더의 설계 단순성이라는 또 다른 측면도 입증했습니다. 최신형 변종들은 기술적으로 정교하지만 작동하기 위해 취약한 데이터 링크나 네트워크 연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방해, 레이더 속임수, 통신 두절 상황에서도 에어 인터셉트 미사일 9X는 완벽히 작동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발사 후 망각 무기입니다. 조준하고 발사하면 나머지는 미사일이 알아서 합니다. 사이드와인더가 정말로 뛰어난 이유는 어떤 단일 능력이나 기술 사양이 아니라 신뢰성, 적응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입증된 성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원합니다. 맞는 말이죠. 사이드와인더는 베트남, 포클랜드, 걸프 전쟁 등 수많은 분쟁에서 실제로 수백 건의 격추를 기록하며 그 신뢰를 얻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소수의 자원 엔지니어 팀이 만든 열추적 로켓으로 시작한 이 무기는
이제 미국 군사 기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무기는 냉전 이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무기는 원래 설계된 목적을 넘어 창조자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위협에 맞게 적응해 왔으며 아직 벌어지지 않은 분쟁을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사이드와인더는 여전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와인더라는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 군사계에서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적들은 사이드와인더가 최신 무기라서가 아니라 발사 시 거의 항상 목표물을 격추시키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또 다른 미국 무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스톰브레이커 폭탄에 대한 저희 분석을 확인해 보세요. 최신 군사 기술과 전략 동향을 원하시면 매일 영상 제공하는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주세요.